현재 손석희 사장 폭행 사건으로 시끌시끌하죠. 왜 김웅 기자는 사건을 폭로했을까요? 손석희 사장은 왜 자꾸만 의심스러운 행동들을 보일까요? 지금까지 드러난 자료들을 토대로 시간 순서에 맞춰 실제와 최대한 가깝게 사건의 전말을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15년 김웅 기자는 취재 도중 세계 최대 불륜 사이트 애슐리 메디슨의 해킹으로 인해 드러난 가입자들 중 대다수가 경기도청 공무원과 서울시청 공무원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JTBC에 단독 제보하여 손석희 사장과 개인적인 친분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6년에는 성매매 관리 프로그램에 DB를 입수하여 성매매 리스트 22만 건의 정보를 언론에 제공한 이를 토대로 더욱더 굳건한 관계가 됩니다. 손석희 대표는 법인 명의의 차를 본인이 직접 운전하여 야심한 밤 경기도 과천시 장로교회 뒤편 공토겸 주차장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일을 본 뒤 후진할 때 레카차를 받게 되고 사고가 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1.5km를 달렸고 뒤따라온 피해자가 트렁크를 3개 몇 차례 두드렸으나 또다시 인지하지 못한 채 1.5km를 더 달리다가 피해자에게 따라잡혔던 소위 말해 뺑소니 사고를 치게 됩니다. 사거리에서 따라잡은 레카차 기사는 사고 수리비를 요구하였고 손석희 대표는 경미한 사고라고 생각했으나 자신은 공인이라 루머가 퍼질 것을 우려하여 넉넉하게 150만원을 송금했고 이 사건은 일단락되게 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쟁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동승자. 레카 기사는 사거리에서 차량을 따라잡았을 당시 조수석에서 30대 여성이 내리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여기서 동승자인 30대 여성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데 현재는 같이 앵커 브리핑을 진행 중인 안나경 아나운서일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는 손석희 대표와 안나경 아나운서가 5회 넘게 같은 날 동시에 휴가를 쓴 데다가 안나경 아나운서의 생일날도 같은 날 휴가를 쓴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휴가 이외에는 관련 증거가 더 없는 터라 일단 해당 설에 대해서는 따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2. 손석희 대표는 왜 JTBC 사업과 1시간 거리이며 본인 자택과도 1시간 거리인 아무 연고도 없는 과천 주차장을 갖는가? 장로교회 목사에게 확인 결과 손석희 대표는 해당 교회의 신자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더욱이 그는 천주교 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주차장 주변에는 식당 및 유흥시설도 아예 없는 한적한 곳이므로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손석희 대표는 아주 노멀한 개인적인 일이고 이게 알려지면 내가 바보가 되어버려서 말하기 싫다고 언급했습니다. 3. 손 대표가 운전했던 법인차 제네시스 EQ900 모델에는 후방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었으며 손 대표가 주장했던 경미한 사고라는 것과는 달리 범퍼가 찌그러졌을 정도의 충격임에도 아예 몰랐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손석희 대표는 노면이 울퉁불퉁한 비포장 주차장이라 충격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 2018년 여름경 김웅 기자는 2다리를 걸친 제보자에 의해 손석희 대표가 묘령의 동승자를 태운 뒤 사고를 내고 무마하려고 했다는 제보를 받고 손 대표를 취재하기로 합니다. 그 취재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었고 손석희 대표가 수긍할 만한 증거를 보여줬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을 크게 만들기 싫었던 손 대표는 원하는 것이 무엇냐고 물어봤고 김웅 기자는 같은 배를 타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둘의 경력 차이는 14년이 넘는 데다가 영향력 있는 언론 회사의 대표직에 있는 사람인 손석희라는 사람이 이 사건 이후 태도를 완전 바꿨기 때문에 뭔가 중요한 증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묘령의 동승자 관련 증거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관련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김웅 기자는 추후 해당 사건을 보고 손 대표에게 과천 주차장에서 했던 당신의 실수라는 말까지 한 걸로 보아 확실히 과천 주차장 관련 건임에는 분명합니다. 이후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사용해 김웅 기자에게 내 채용을 위해 관련 팀들과 계속 이야기 중이다. 채용 절차는 어떻게 되고 진행도는 어떻게 돼가는지 상세하게 보고 형식으로 김웅 기자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무리를 하고 있고 이렇게라도 해보지 않는 건 너에게 미안한 일이라고까지 말하며 심지어는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의 틀까지 바꿔 새 인력을 넣는 방법까지 강구하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희망 고문만 해서 미안하고 다른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를 수도 있으니 서로 조심하자고 말하면서 우리 둘이 갈라서는 건 생각하지도 말라는 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손 대표는 김웅 기자에게 JTBC 탐사기획국 기자 자리를 추천 중이다. 잘 안돼서
앵커 브리핑팀의 작가 자리로 추천 중이다. 미디어 프로그램의 기자 자리로 추천 중이다. 라는 여러가지 말을 합니다. 상황만 놓고 보면 일개 프리랜서 기자에게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계속 저 자세로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후반부에는 김웅 기자에게 1년 계약직으로 먼저 입사하고 퍼포먼스에 문제가 없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하자. 그 이후 앵커 브리핑에 합류해서 상황이 진전되면 미디어 관련 프로그램으로 옮겨가자 라고 구체적으로 방향까지 제시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손 대표의 의견은 사측에 100%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의미 없는 시간만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추측하기에는 2011년 김웅 기자가 회식 자리에서 공무원을 폭행하여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건과 기타 여러가지 회사 사정들이 뒤섞여 계속 캔슬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5개월을 넘게 기다리던 김웅 기자는 손 대표가 계속 말만 앞서고 실제로는 아무 조치도 취해주지 않자 슬슬 손 대표에게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8월경에는 손 대표에게 JTBC 쪽의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 직접 물어볼까요? 라고 하기도 하고 12월경에는 자신이 직접 JTBC 사장실로 찾아간다며 손석희 대표와 언쟁까지 벌이게 되고 둘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1월 11일경 늦은 저녁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집에서 방 안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김웅 기자는 식사 자리에서 다시 손석희 대표에게 채용에 관해 흥분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자꾸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는 말과 질질 끄는 손 대표의 행동에 화가 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손석희 대표는 나가려는 김웅 기자를 계속 막아서게 되고 김웅 기자의 얼굴을 2회 주먹으로 폭행 또는 손으로 정신 차리라고 2회 툭툭 치는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됩니다. 화가 난 김웅 기자는 녹음기를 켜서 손석희 사장에게 사과를 요구합니다. 해당 녹취록을 보면 폭행에 대한 증거를 보유하기 위해 계속 폭행했냐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빠르게 자리를 박차고 나온 김웅 기자는 술집 밖으로 따라 나온 손 대표를 뿌리치며 술집 바로 근처에 마포경찰서로 들어가서 폭행 사건을 접수시켜버립니다. 김웅 기자는 마포경찰서에 녹취록을 증거를 제시하고 나왔으며 손 대표는 김웅 기자에게 야,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냐? 풀자. 당사자끼리 풀고 이야기하자. 야, 너 일 좀 시켜야 되겠어. 등으로 회유를 하지만 김웅 기자는 다시 마포경찰서에 들어가 손석희 대표이사가 계속 자신을 집에 못 가게 하니 조치를 취해달라는 행동까지 하게 되고 둘은 아예 담을 쌓게 되어버립니다. 그날 이후 손 대표는 자이든 타이든 언론에 해당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는지 갑자기 1월 18일경 김웅 기자에게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메신저상으로 오늘 급히 만나 논의를 했으면 한다. 내가 동의할 만한 새로운 제안을 오늘 사측으로부터 제의받았다 라고 보내게 되고 김웅 기자는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시간은 흘러간다. 당신의 제안에 대해 공식화된 문서를 가지고 와라 라는 답장을 보냅니다. 2차 저차 해서 둘은 다시 한번 만나게 되었고 손 사장은 김웅 기자가 대표인 라이언 앤 폭스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며 월 1,000만원을 보장한다는 계약을 제시하였으나 어떠한 이유에 의해 둘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둘의 협상은 결렬되게 됩니다. 김웅 기자와도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자 불안해진 손 대표는 1월 23일경 사건 발생 2년 만에 레카 기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것저것 의미 없는 질문을 한 뒤 자신이 당시 사고 때 옆자리에 여성을 태웠다는 허위 사실로 인해 못된 사람에게 협박을 받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러자 레카 기사는 그때 분명히 30대 여자가 내리는 것을 보았다고 했으나 그 말을 들은 손석희 대표는 동승자는 확실히 없었다. 깜깜해서 잘못 보신 거다 라고 하며 나중에 그 협박범을 고소하게 되면 레카 기사님도 같이 피해를 입으실 수 있다 고 경고성 발언까지 합니다. 통화를 끊고 찜찜해진 해당 레카 기사는 나중에 언론에 녹취 파일을 제출하게 됩니다. 1월 24일 마포경찰서는 손석희 사장의 폭행건에 대해 내사 착수하여 조사 중이라는 공표를 하게 되고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김웅 기자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자신은 손 사장의 개인적 문제에 대해 취재를 하던 중 JTBC 앵커 브리핑 작가직 자리를 제안받았으며 손 사장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자신의 얼굴을 주차례 주먹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몇 시간 뒤 JTBC는 공식 보도문을 통해 김웅 기자는 2018년 여름부터 손석희 사장의 접촉사고 관련으로 공인을 지속적으로 협박하며 인사청탁을 노골적으로 요구했으며 이번 폭행 사건도 정신을 차리라고 손으로 툭툭 건드렸을 뿐이니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의 공식 보도문 이후 1월 31일 김웅 기자는 한 매체에 출연하여 나를 파렴치한 인간으로 매도했던 그 뉴스룸 앵커 브리핑에서 손 대표가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모두 없던 것으로 하고 전부 용서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더 이상 추가 자료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쯤 새로운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번 사고와 똑같은 뺑소니 사고가 2010년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2010년 1월 30일경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해자는 자신을 치고 달아난 자동차를 집요하게 추격하여 300m를 달려 교보타워 사거리에서 따라잡았으며 차 안에는 손석희 사장이 타고 있었고 조수석에는 젊은 여자가 타고 있었다는 사건이 밝혀진 겁니다. 당시 손석희 사장은 팔꿈치에 점퍼가 찢어진 피해자를 보며 사고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했고 분쟁 대비를 위해 피해자가 갑자기 사진을 찍기 시작하자 합의금을 줬다는 겁니다. 이번 차량 사고와 너무나도 흡사한 점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공식 입장을 최종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누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냥 둘 다 마음에 안 드시나요? 상단에 투표를 눌러 자신의 의견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영상을 편집하였으며 알려진 정보들을 최대한으로 모아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흥미로운 주제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